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 간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열흘째 이 사태가 이어지면서 벌써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피해는 갈수록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세계인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군부 간 무력 충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현지 시각으로 15일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새벽부터 수단 정부군이 있고요. 수단의 준 군사 조직인 신속 지원군이라는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이 양측이 충돌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수도 하루툼에서요. 지금 뭐 단순하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장갑차랑 기관총, 전차, 전투기까지 동원이 됐어요. 양쪽 진영이 전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유혈 충돌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양측이 그렇지만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엇갈리게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신속지원군은 정부군이 먼저 그 자기들이 하루퉁 근처에 있었던 군대가 있었는데 그걸 공격했다. 교전을 유발한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반면에 또 그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쪽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우리가 주요 시설을 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엇갈리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역에서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420여 명이 숨졌고요. 3,7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민간인 희생이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신속지원군 측은 모든 군기지를 다 점령할 때까지 계속 싸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정부군도 신속지원군이 해체될 때까지는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양측이 네. 너무 팽팽하게 맞서면서 충돌은 더 커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뭐 우리 군 체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신속지원군, 반란도 아니고 신속지원군이라고 이름 단 것도 좀 이상하고. 워낙 신속지원군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부군은 신속지원군은 반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병대 출신에서 왔기 때문에 네. 신속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또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한때 네. 또 동지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쿠데타를 같이 일으켰던 동지였어요. 네. 이번 충돌이 빚어진 양측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수단 정부군의 지도자는 부르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네. 이 민병대 출신의 신속지원군 사령관은 다갈로라는 장군입니다. 네. 둘이 권력 다툼을 빚으면서 이렇게 유혈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두 장군이 2019년에 쿠데타를 그때 같이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때 30년 동안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알바시르 전 대통령도 89년에 쿠데타에 성공을 해서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입법과 행정을 독점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자기가 의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네. 근데 이제 2019년에 수단에서 이 알바시르 대통령의 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가 몇 달이나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을 몰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군부랑 야권이 같이 주권위원회라는 걸 구성했어요. 그래서 네. 선거도 새롭게 하고 민정 이양을 하겠다 이런 준비 작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과도 정부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장군이 2021년에 또 쿠데타를 벌여서 같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과도 네. 정부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부터는 수단의 민주화 작업이 사실상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도에서는 정기적으로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던 좀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던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군사 반란 세력이 집권한 걸 또 반란 세력이 또 밀어내고. 반란을 일으키고 네. 또 집권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고 그러다가 양쪽이 싸움이 나고. 네. 근데 결국 이제
정치적 동지관계에 있었던 군부 1위하고 2인자.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민정이양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점점 이제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갈등이 조금씩 불거지다가 두 장군이 결국 폭발을 한 지점이 이겁니다. 지금 신속 지원군이 한 10만 명이나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신속 지원군을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부군에 통합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군대를 누가 통솔을 하게 될 것인가 그걸 두고 서로 내가 해야 된다라면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갈등이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신속지원군은 군대를 통합하는 시점을 일단 10년 뒤로 연기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정부군 측은 2년 안에 다 마치자 이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사실 군 통수권이 나눠져 있다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네. 이제 2년 동안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해서 이제 통합을 해보자라면서 사실상 좀 유예된 시점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끝나는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년 동안 아무리 협상을 해도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갈등이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무력 충돌까지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두 개의 군부 세력이 있었는데 서로 정부군은 나야 이렇게 그렇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당신들이 나한테 들어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유예 기간을 뒀는데 네. 결국 그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네. 당신이 우리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렇게 됐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참. 근데 지금 이 수단에 머물고 있는 각국의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지금 전 세계가 자국민 대피시키느라고 뭐 비상에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교전이 계속되면 대피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런데 마침 이슬람에서 이제 라마단이 끝난 걸 기념하는 이슬람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드 알피트르라는 명절이 와서 네. 이 양측 군부가 그러면 21일부터 23일까지 72시간 동안 휴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각국 정부가 그러면 이때 우리 자국민들을 철수시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항을 이 군부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공항도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임시로 휴전 합의를 했는데도 산발적으로 총격전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양측이 워낙 국제사회가 압박을 해서 3번이나 인도적인 일시 휴전에 합의를 했었지만 다 깨고 이번에도 이슬람 명절에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일단 공항으로 가는 게 좀 어려워지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먼저 철수를 시켰는데요. 네. 22일에 자국민 66명 그리고 이제 이웃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카타르를 포함한 12개 국가 국민을 또 태웠습니다. 그래서 157명을 배에 태워갔어요. 그래서 사우디 해군이 동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항구 도시 제다로 제일 먼저 피신을 시켰고요. 네. 그 이후에는 미국이 항공기를 이용했습니다. 대사관 직원, 가족들 100여 명을 철수시켰고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각각 200~300여 명의 민간인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단의 인접 국가 중에 하나가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는 이제 인접해 있으니까 자국민 400여 명을 육로로 대피를 시켰고요. 그리고 일본, 네덜란드, 요르단, 튀르키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밤에 네네. 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수단 교민 28명을 군용기에 탑승시켜서 이륙했다. 네. 곧바로 지금 국내로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근데 몇몇 국가들이 민간인보다 외교관을 더 먼저 철수시켰다고요? 이런 네. 경우에는 민간인을 먼저 대피시키고 외교관들이 제일 마지막에 빠져나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관들이 남아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 등의 일부 국가가 외교관들을 더 먼저 빠르게 철수를 시켰습니다. 미국이요? 네, 미국이 23일에 아까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여 명을 외교관하고 외교관의 가족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시누크 헬기 같은 항공기 6대를 동원했는데요. 그리고 하르툰 주재 대사관을 일시적으로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단 내에 아직 미국인 16,000여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이중 국적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걸 선택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나오고 싶어하는 민간인이 아니라 먼저 외교관들을 전격적으로 철수를 시킨 셈이고요. 지금 미국 국무부는 민간인을 철수시키려고 했는데 민간 공항은 이용할 수가 없어서 너무 위험해서 못했다. 대신 이들에게 대피 경로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도 같은 날 수단에서 외교관들을
군대를 먼저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수단 안에 있는 자국민들에게는 집에서 대기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캐나다 정부도 외교관들은 수단이 아니라 그 밖에 안전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수단 내 다른 자국민을 위한 철수 작업은 당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랑 서방 국가들이 수단에서 사실 위험해지는 상황이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유엔이 지금 중재를 해서 군벌들이 계속 민간의 권력을 이양하겠습니다 했던 약속만 너무 순진하게 믿은 것이 아니냐. 민간인 철수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예방 조치나 대책도 마련해 놓지 못했다는 이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단이 이런 사태를 겪는 원인 제공자 중에 네, 그렇죠. 서방세계가 영향이 있잖아요. 영국이 많은 국가들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뭐 비판할 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수단 사태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네. 쭉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수단이 어떤 나라냐면요. 알고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사하라 이북, 사하라 이남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진출을 시도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7개 국가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홍해를 이제 갖고 있으니까 끼고 있으니까 전략적 위치가 너무 좋고요. 나일강에 대한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금을 비롯해서 광물 자원이 정말 많습니다. 농업 잠재력도 커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민간 용병 그룹이죠. 바그너 그룹을 이미 수단에 파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부를 지원을 했고 금광 채굴권을 확보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수단에서 두바이,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금 밀수 통로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홍해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걸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홍해 천연 자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수단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에 맞서서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세력이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단의 경제 지원도 약속해 주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지만 이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단이 있고 남수단이 있는데 네네. 지금 수단은 이슬람 국가, 남수단은 기독교 국가.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남수단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충돌이 그때도 이어졌었죠. 이렇게 분리되기까지. 그런데 과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영내 국가들 입장까지 더해지면서 사태가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수단에 대해서 군벌이 지금 2개로 나뉘어진 지 꽤 됐잖아요. 이 군벌들을 각기 이렇게 국가들마다 다른 군벌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그 영내 국가들 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지금 전망을 내놨는데요. 일단 이집트는 2019년에 알바시르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 수단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걸 많이 경계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도 쿠데타로 집권한 LCC 대통령이 지금 계속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LCC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군의 부르한 장군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고요.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항상 식량 공급을 하는 게 문제잖아요. 자국 내에서 식량 생산이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수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업 잠재력이 큽니다. 그래서 수단에 대규모로 농업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수단 권력 투쟁에 우린 중립적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그 민병대 출신의 신속 지원군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가 또 이제 여기에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나일강 수자원을 둘러싸고 지금 에티오피아랑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단과 멀어지면 안 되는 굉장히 수단과의 동맹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남수단, 차드, 에티오피아 같은 주변국은 자국까지 피해가 넘어올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일단 남수단 유조선이 수단에 있는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석유 수출에 지장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문제에 또 끼어들고 있는데 수단이
수단이 아랍연맹 회원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 미국의 지원 아래서 수단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합의안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속 지원군 측하고 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단이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위태로운 균형이 깨졌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진정한 정치개혁, 진정한 민주정부를 원하는 수단 시민의 목소리보다 부패한 무장 세력의 주장을 우선시하면 이번 같은 폭력이 수단에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연맹 소속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단이 네. 전문가들은 그럼 아랍연맹이 좀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실 아랍연맹이 뭐 리비아, 시리아, 예멘 사태 다 복잡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거치면서 이미 그것도 분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수단 문제에서도 효과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일종의 뭐 후견인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뒤에서 지원하는 국가들이 다 다르니까 네. 그 국가들이 무기도 지원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금도 지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싸움이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군사 지원까지 하면서 이제 이 사태가 더 커지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일단 리비아랑 이집트가 먼저 군사적으로 지원까지 했어요. 리비아도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네. 리비아 동부 쪽을 통제하고 있는 장군이 하프타르 장군입니다. 그런데 신속 지원군에게 군수품을 실은 비행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리비아에서 내전이 있었을 때 이 수단의 신속 지원군이 그때 하프타르 장군에게 또 병력을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네. 자기도 받았으니까 이번에 보냈다 이런 얘기고 반대로 이집트는 수단 정부군의 전투기랑 조종사를 보냈는데요. 아까 LCC 대통령도 군부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군부 수단 정부군의 부르한 장군과 같은 군사대학에 다녔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자기는 이렇게 정규 군사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민병대 측보다는 이렇게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군인 쪽에서 수단을 통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 정부군을 지금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렇게 외세가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분쟁을 말리는 게 아니라 더 키울 수밖에 없다. 휴전에 대한 노력을 약하게 만들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이터 통신이 분석하기로는 정부군의 자원이 일단은 더 우월하지만 정부군이니까요. 신속 지원군 아까 병력이 10만 명이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결코 만만치 않고 병력이 10만 명이면은 네, 엄청난 건데요. 엄청난데 지금 네. 뒤에서 또 지원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니까 지금 수단 사태가 장기전으로 번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단 사태를 부추기는 국가들이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수단 군벌 세력들에게 싸움을 좀 중단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수많은 국가들이 양측 군부를 나눠서 지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적인 권력 투쟁 속에 수단이 내전으로 빠지게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협정만으로 장기적인 평화가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이번 수단의 경우에서 또 한 번 밝혀졌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수단인들도 지금 굉장히 국제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바시르 대통령의 독재가 쿠데타로 끝났을 때 민주화되는 걸 굉장히 많이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 또 주변 국가가 군벌을 각각 나눠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민주화의 흐름을 그들이 끊었다 이런 분노를 수단 국민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네.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내전을 피해서 또 난민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5일에 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지금 열흘이지만 딱 일주일 동안만 분석을 해봤을 때 2,000명 이상이 지금 남수단으로 일단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수단 안에서도 난민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남수단도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미 27만 5천 명의 수단 난민들이 모여 있고 그들 자체도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다른 국가로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서쪽으로 국경을 맞댄 국가가 차드예요. 지금
지금 차드가 국경을 폐쇄하긴 했는데 여기도 피난민이 몰렸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최대 2만 명이 차드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40만 명의 수단 난민이 차드 국경 주변에 있는 14개 캠프에 이미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최소 10만 명의 난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난민이 쏟아지게 되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로 건너가기도 육로로 가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네. 이제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려는 그런 난민들도 있는데 피난길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육로가 폐쇄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를 붕괴하는 목소리, 우려를 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도 물론 수단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적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뛰어넘는 불안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두 군부 지도자의 권력 투쟁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물러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고 더군다나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걸 국민들은 원하고 있지만 이건 더 요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단이 지금 남수단도 수십 년간 내전을 벌이다가 지금 2011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가 된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거기도 정부군과 반군 간 유혈 사태가 이어지니까 남수단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져도 네. 국제사회가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답답하네요. 자,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